41장 제갈공명을 없애려는 주유. 노숙이 공명과 함께 돌아왔어요. 주유는 예의를 갖추어 공명을 맞이했고 세 사람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입을 연 이는 주유였어요. 선생이 강동에 오신 것은 우리 군사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조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호한 주유의 말에도 공명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대꾸했어요. 그렇다면 일은 간단히 끝나겠군요. 공명의 말에 주유가 맞장구 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송건 장군을 설득해 조조에게 항복문서를 갖다 바칠 것입니다. 주유의 말에 공명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항복문서를 갖다 바친다면 송건 장군께서 조조에게 직접 옥새도 바쳐야 할 텐데. 공명의 말에 주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존심 강한 송건이 조조에게 직접 옥새를 바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명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머뭇거리고는 금세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송건 장군께서 조조를 직접 보지 않아도 되며 조조에게 옥새를 바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주유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공명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며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오? 공명이 대답했어요. 간단합니다. 단 두 사람만 배에 실어 조조에게 보낸다면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두고 돌아갈 것입니다. 공명의 말에 주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사람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명이 대답했어요. 장군께서는 조조가 원소를 무찌른 후 동작대라는 화려한 정자를 지은 사실을 아시는지요? 조조는 본래 여자를 좋아하는지라 동작대에 100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다 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조조는 강동의 교씨 집안에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딸의 이름은 대교이고 동생의 이름은 소교이니 둘 다 눈부시게 아름답다지요. 조조는 동작대를 다 짓고 자신이 천하를 통일해 황제가 되거든 강동의 아름다운 두 여자를 얻어 동작대에 둘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교씨 집안의 두 딸을 조조에게 바친다면 조조는 스스로 100만 대군을 거두고 돌아갈 것입니다. 주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알을 굴리며 중얼거리듯 물었어요. 교씨 집안의 두 여자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지. 공명이 대답했어요. 조조는 동작대를 완성하자마자 그의 아들 조식에게 동작대부라는 시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 시 속에는 강동 땅의 두 미녀를 동작대에 데려다 둘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명이 말을 마치자 주유가 긴장된 얼굴로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어요. 조식이 지었다는 동작대부라는 시를 아십니까? 공명이 아름다운 이교를 동쪽과 남쪽에 둘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읽자 주유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조조 이놈, 더러운 역적놈이 감히 다른 사람의 아내를 모욕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공명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장군, 옛날 한나라 황제께서도 북쪽 오랑캐에게 공주를 시집보내 싸움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씨 집안에 두 딸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어찌하여 그리 화를 내십니까? 공명의 대답에 주유가 주먹을 쥐며 외쳤어요. 조조가 말하는 대교는 죽은 손책의 아내이며 소교는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그 두 사람의 성이 교씨로 서로 자매지간입니다. 조조가 손책의 아내와 제 아내를 모욕하거늘 어찌 제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의 설명에 공명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공명의 사과에 주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죽일 놈은 조조입니다. 나는 조조와 싸울 것입니다. 그와 싸워 반드시 조조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조조를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주유를 본 공명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공명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작대부라는 시에 나오는 이교는 원래 다리교라는 글씨를 써 두 개의 다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공명은 다리교 글자를 두 명의 교씨라는 뜻으로 바꾸어 시를 읊어 주위의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주유는 신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송건 앞으로 나아갔어요. 주유가 물었어요. 지난번 조조가 우리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송건이 대답했어요. 사실이요. 여봐라. 조조의 편지를 가져와 주유에게 보여드려라. 조조의 편지를 받아 읽은 주유는 가소로운 듯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웃어 보였어요. 늙은 여우 같은 역적놈이 우리 강동 땅을 얕잡아 보고 있군요. 송건이 물었어요. 그대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주유가 되물었어요. 송건 장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건이 대답했어요. 조조와 싸우자는 신하도 있고 항복하자는 신하도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소. 주유가 물었어요. 항복을 권하는 신하는 누구입니까? 송건이 대답했어요. 장소요. 주유가 장소를 보며 물었어요. 그대는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 주유의 물음에 장소가 선뜻 대답했어요. 지금 조조의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조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양자강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제는 수군까지 훈련시키며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니 도저히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단 항복한 후 훗날을 기약하며 힘을 기르자는 뜻입니다. 장소의 말이 끝나자 주유가 싸늘한 웃음을 지었어요.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일 뿐 우리 강동은 3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있는 집안이요. 그런 강동 땅을 늙은 여우 같은 조조가 한 입에 꿀꺽할 수 있게 항복하자는 것이요. 어림없소. 주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송건이 물었어요. 그럼 좋은 수가 있소. 주유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조조는 이번에 4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북쪽의 마등과 한수가 호시탐탐 허창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창을 비우고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둘째, 북쪽 군사들은 물에서의 싸움에 익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 대신 배를 타고 와 우리와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은 겨울이라 사람과 말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넷째, 북쪽에서 이곳까지 먼 거리를 오는 동안 군사들이 지쳐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지금이야말로 역적 조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장군,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가 조조를 산채로 잡아오겠습니다. 당당한 주위의 태도에 송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대의 말이 맞소. 그동안 우리 집안은 나라를 위해 도적을 물리치며 살아왔는데 늙은 여우가 우리 땅을 집어삼키려 하는 것을 어찌 두고 볼 수 있겠소. 우리는 역적 조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오. 주유가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맞장구 쳤어요. 참으로 훌륭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군께서 또다시 어리석은 선비들의 말을 듣고 그 결심이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주위의 말에 송건이 허리춤에 찬 칼을 단숨에 빼어들고는 자신의 앞에 놓인 탁자를 내리쳐 단칼에 박살냈어요. 송건이 신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모두 들어라. 주위의 말이 바로 나의 생각과 같다. 앞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항복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이 탁자처럼 목을 칠 것이다. 단호한 송건의 말과 행동에 신하들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송건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을 훑어보고는 주유를 향해 말했어요. 그대는 이 칼을 받으시오. 지금부터 그대를 이번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소. 누구든 그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칼로 단번에 목을 베시오. 주유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송건의 칼을 받아들었어요. 이로써 송건과 조조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궁궐에서 나온 주유는 그 즉시 제갈공명을 만나 다음의 일에 대해 의논했어요. 주유가 물었어요. 조조를 묻지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오. 주유의 물음에 공명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직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어떠한 작전도 승리에 대한 장수의 믿음이 없으면 힘을 낼 수 없는데 송건 장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송건 장군을 찾아가 장군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십시오. 공명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주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날 밤 주유가 송건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송건은 공명의 말대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송건이 바싹 마른 입술을 움찔대며 초조하게 말했어요. 마침 잘 오셨소. 조조의 100만 군사에 비해 우리 군사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으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소. 송건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불안한 듯 연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주유는 그런 송건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웃어 보였어요. 그럴 줄 알고 장군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왔습니다. 조조의 군사수가 100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조조의 군사들이 아니라 남에게서 빼앗은 군사들입니다. 겉으로는 모두들 조조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겉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조의 군사들은 계속되는 이동과 잦은 전쟁으로 지쳐 있으니 그저 창과 칼을 든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5만의 군사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조조를 무찌를 수 있으니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감 넘치는 주위의 말에 마침내 송건은 눈물을 글썽이며 결심을 굳혔어요. 주유는 안심하는 송건을 보고는 궁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주유의 머릿속에 퍼뜩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으니 주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갈공명, 수십 년 동안 보아온 송건 장군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는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은 살려두었다가 언제 우리 강동을 위협할지 모르니 공명을 없애버려야겠다. 주유는 그 즉시 노숙을 불러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노숙이 펄쩍 뛰었어요. 그럴 순 없네. 조조와의 싸움을 앞두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재를 어찌 죽인단 말인가? 주유가 설득했어요. 공명은 위험한 사람이네. 공명이 유비를 돕는다면 장차 우리 강동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네. 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공명의 형 제갈근에게 부탁하여 공명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주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주유의 말을 들은 제갈근은 공명을 찾아갔어요. 동생 제갈공명을 본 형 제갈근은 울먹이며 공명에게 사정했어요. 동생과 나는 한부모에게서 태어나 피를 나는 형제이거늘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며 이렇게 떨어져 지내니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나. 공명은 형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저를 향한 형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각각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나 원래는 다 같은 한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는 유비 장군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니 형님께서 강동을 떠나 저와 함께 유비 장군을 모신다면 우리 형제는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갈근이 동생을 설득하러 왔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게 되었으니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갈근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주유에게 돌아갔어요. 제갈근이 혼자 돌아오자 주유는 작전이 실패했음을 눈치채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갈근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동생과 함께 강동을 떠날 것이오. 주유의 물음에 제갈근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저는 강동 땅에 온 이후 한 번도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송건 장군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소. 두고 보시오. 나는 반드시 공명이 제발로 우리 편으로 들어오도록 할 것이오. 주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굳게 다짐했어요. 며칠 후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주유가 이끄는 수천 척의 배가 양자강 물 위에 돛을 활짝 펼쳤어요. 그들은 삼강구라는 포구에 배를 멈추어 조조 군대가 어떤지 살펴보려 했어요. 삼강구를 20km쯤 앞두고 있을 때 주유가 공명을 불렀어요. 조조가 적은 군사로도 원소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오소에 있는 곡식 창고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5만의 군사로 조조의 대군을 이기려면 적의 창고를 들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조는 취철산에 양식과 무기를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명 선생은 형주에 오래 계셔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계시니 국명 선생이 직접 취철산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명의 군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선생께서 나서 주신다면 저도 곧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가겠습니다. 국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의 제안을 승낙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조조가 아무런 대비 없이 취철산에 양식과 무기를 쌓아둘 리 없었고 그런 취철산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국명이 물러가자 노숙이 굳어진 얼굴로 주유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공명에게 조조의 창고를 공격하라 하였나? 노숙의 물음에 주유가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공명을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니 조조의 손을 빌려 그를 죽이려는 것이네. 주유의 말을 들은 노숙은 깜짝 놀라 그 즉시 공명을 찾아갔어요. 공명은 주유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어난 얼굴로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노숙은 마른 입술에 연신 침을 바르며 공명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선생께서는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리 험한 곳에 가겠다고 하셨습니까? 노숙의 물음에 공명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유는 물에서의 싸움에만 능하고 육지에서의 싸움은 모르니 그의 부족함을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물이나 육지에서의 싸움뿐 아니라 말과 전차전에도 능숙하니 나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명의 대답에 어안이 벙벙해진 노숙은 그 길로 주유를 찾아가 공명의 말을 전했어요. 주유가 바드득 바드득 이를 갈며 대꾸했어요. 나를 두고 육지에서의 싸움에 부족하다고 했다니 공명이 나를 얕잡아 보는구나. 가서 공명에게 전하게 내가 직접 취철산을 공격해 물에서뿐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마친 주유는 그 즉시 군사를 이끌고 취철산으로 떠났어요. 노숙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공명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공명은 주유가 이미 취철산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모두 벗어버리고 있었어요. 노숙이 말했어요. 주유가 취철산을 공격하러 이미 떠났으니 선생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노숙의 말에 공명은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다 스스로 죽으러 떠나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공명의 말에 깜짝 놀란 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유가 선생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 본 것입니다. 조조는 지혜와 꾀가 뛰어나 적의 보급로를 끊어 승리를 거두는 장수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대비 없이 양식과 무기를 취철산에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주유는 그곳에 간다면 반드시 함정에 빠져 사로잡힐 것입니다. 공명의 말에 노숙이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주유의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공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께서는 주유와 오랜 친구 사이이니 지금 즉시 주유에게가 당장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서로를 죽이려 들면 결코 조조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치자고 하십시오. 공명의 말이 끝나자 노숙은 불이 나게 주유를 쫓아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주유는 주먹을 불끈 쥐고 투덜거렸어요. 내가 공명의 소나기에 놀아났구나. 주유가 이를 갈자 노숙이 차분히 말했어요. 자존심은 나중에 살릴 수 있지만 지금은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나. 어서 돌아가세. 주유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는 수 없지. 하지만 공명을 살려둘 수 없다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 공명은 훗날 반드시 우리의 적이 될 것이네. 노숙은 주유를 달랬어요. 어쩌겠나. 지금은 눈앞에 닥친 조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네. 공명을 없애는 것은 조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 다시 생각해 보세. 그렇게 주유는 군사를 후퇴시켜 돌아왔어요.